얼마 전까지도 회사 욕하는 너랑 얼마 전 아니야. 오늘 아침까지도 했어. 전에 그 광고회사를 10년 차 다닌 직장인 분께서 쓴 에세이를 봤는데 그 인도의 간디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녔더라도 과연 비폭력주의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 라는 내용인데 얼마나 빡치는 일이 많은데 당연히 불가능하지. 이런 얘기도 있어. 회사 다니면서 느는 거는 일이 아니라 욕이랑 술뿐이다. 뭐 얼마 전까지도 회사 욕하는 너랑 내가 좀 술 마셔주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 아니야. 오늘 아침까지도 했어.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 하게 되더라.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한 자조적인 유머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모두 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뭐 그런 당연한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저희 하나생명과 내부자들이 함께하는 뇌피셜 시즌2 직장인들의 고민을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의 김지용. 오동훈입니다. 우리 축하부터 하고 시작을 할까요? 제가 전에 그런 말을 진짜로 방송에서 했었나 봐요. 마음의 소리였는데 나왔나 봐. 들으셨나 봐. 제가 뇌피셜 시즌 1에서 한 30번쯤 더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4번으로 끝났었죠. 맞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량은 역시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이렇게 시즌 2로 금방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저희가 이 내부자들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사연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회사라는 집단이 강제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직장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이 고민인데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성격, 성격 좋은 연예인, 마당발 특징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따라하곤 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저는 소위 말하는 적극적이고 잘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 나를 싫어하진 않을까 걱정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나댄다고 싫어하진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더 즐거워 보이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가라앉아요. 내가 하는 말에 상대방이 집중을 하지 않거나 별다른 리액션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면서 앞으로 그 사람은 상대도 안 해야지 결심해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제 말에 리액션을 잘하거나 말할 때 저를 쳐다봐주면 바로 생각이 또 확 바뀌어요. 내 적에서 내 편으로요. 그래도 취업하기 전에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끼리만 만나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입사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심해졌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은 유쾌한 서로를 더 좋아할 것만 같고 저는 별로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이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 특징이 밝은 면들만 좀 보여주려고 애쓰는 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감정은 다 눌러 담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타입의 분들이 진짜 자기 모습을 솔직하게 내보이면은 안 그래도 힘든 대인관계에서 더 큰 트러블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어디다가 이제 속마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이 더 많이 이렇게 힘들어져도 계속 억누르고 참고 이렇게만 견디게 되는 것 같아. 아마 주변 사람들은 또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걸 모를 거야. 그거 유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더 답답할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이분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좀 불안해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분도 적어주셨는데 그 셀프 이미지가 단단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뭐 사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중학교 때부터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그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거든. 중학교 때 그 단단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너 정의했어? 아니,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이제 대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나거든.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지? 뭐 내성적인가? 외향적인가? 뭐 여기저기 가면은 내가 다른 것 같고 가면 쓴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도 나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분은 이제 성인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런 고민들이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기도 쉽고 그렇지. 일 내리는 것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고 좋은 모습만 보이다가 되게 고생하기 쉽잖아? 맞아. 방금 말한 그 셀프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 평가에 의해서 내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기분도 좌우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잖아. 우리가 그거를 왜 가짜 자기라는 그치, 용어로 그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진짜 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가짜 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가짜 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져서 진짜 자기를 완전히 잠식해 버릴 때,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꾸며낸 가면을 항상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치, 이분도 지금 너무 난 착한 사람인 척, 밝은 사람인 척 그렇지. 연기하는 게 속마음하고는 많이 괴리감이 있는 거잖아. 이 괴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우울감은 깊어지고 우울증으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 가짜 자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치, 사실 지금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어색해. 왜? 난 진짜 자기인데 이거 다. 진짜 동훈이 어디 갔어 지금? 항상 이런 톤으로 항상 전문적으로 얘기하잖아 나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보이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가짜 자기 중에 하나지. 그렇지. 우리가 항상 그 모습으로 살진 않잖아. 다양한 모습들이 다 나고 밝은 모습 보이는 것도 나. 뒤에서 우울해하는 것도 나. 이런 것도 모두 다 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그렇게 집착하시는 것 같아.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그거에. 그리고 가짜 자기가 이제 일정 비율 안에서 존재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사회생활에 기름칠을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게 너무 커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이분을 좀 설명하려면 애착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착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애착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그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애착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본능에 가까운 욕구거든요. 근데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애착입니다. 아이가 부모와 어떤 애착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의 디폴트 값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라면은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 관계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겠지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도 맺게 되고 가짜 자기를 억지로 많이 꾸며낼 필요도 없게 되는 건데, 이게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을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다시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이제 불안정 애착을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는데 알파벳을 각각 하나씩 붙여놨어요. 그래서 A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연자분께서는 무슨 타입? 아마도 C 타입에 뭐 속하겠지? 그렇죠. 네. 이분은 C 타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 타입이란 그 애착 욕구가 충족될 거라는 확신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내 옆에 있는데도 어디 가버릴 것 같고 나를 밀쳐낼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이 나를 자꾸 안 좋게 볼까 봐 걱정을 하고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지. 애착이 어린 시절 이제 아이와 맺은 애착이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께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인 애착 개념을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사사분면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부정적, 자신이 긍정적, 타인이 부정적, 타인이 긍정적 이렇게 나누면은 네 가지 사사분면이 생기죠. 그 중에서 이분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쵸, 집착형의 성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어울려야 되는데 나의 부족한 면을 들키면은 바로 버림받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되게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나의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눌러 담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착한 아이의 모습을 스스로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유기불안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면은 이 대인관계에서 약간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는 아무리 직급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도 하고 싶은 말 할 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있으니까 이 수평적 관계가 이제 수직적 관계로 기울게 되면서 점차 을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분이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상대방들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어느새 이분을 이렇게 좀 막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루션을 저희가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오늘부터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일이라서 저도 솔루션 고민을 하다가 좀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연락하거나 만난 사람들, 생각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종이에다가 그냥 쭉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나의 셀프 이미지에 과연 영향을 줘도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나눠보는 거죠. 마치 그 이너서클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의 어떤 바운더리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바깥쪽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를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생각하거나 연락한 사람 중에서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야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나의 셀프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회사에서 그닥 친하지 않은 동료라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 싫어하는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면은 상대방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도 내가 뭐라고 했을 때 자기 이미지, 셀프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 역시 나한테 영향을 미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보는 작업을 해서 마음에서 쳐낼 수 있는 사람들을 쳐내는 것부터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연을 보면은 이 짧은 글 안에도 몇 가지 인지 왜곡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적극적이고 잘 웃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죠. 분명히 주변에서 다 그렇게 보는데 이런 말이 또 있어요. 함께하는 동료들은 유쾌한 서로를 더 좋아할 것만 같다. 분명히 자신도 유쾌한 사람인데 이 말에 의하면 함께하는 동료들도 자기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에게는 또 이 기준을 적용을 안 하고 있죠. 선택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에 집중을 안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안 좋아한다. 내 적으로 보게 되는 것 역시 너무 인지 왜곡이 딱 작동하는 순간이죠. 다른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몇 가지 인지 왜곡들이 이 짧은 글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교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교정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오동훈 선생님은 우리 오동훈 전 교수님께서는 진료실에서 어떤 비법을 좀 알려주시는 편입니까? 네, 뭐 비법이라고 할 건 없고요. 근데 핵심은 그거잖아요. 어쨌든 생각하고 팩트를 구분하는 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쭉 글로 써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속 떠올리는 거랑 좀 줄글로 쓰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쓰다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다면은 그 상황을 쭉 한번 나열하듯이 써보고 이 상황 속에서 팩트는 뭔지 내가 생각하거나 판단한 부분은 어떤 건지를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회사에서 좋아하는 지용 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용 씨를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한테는 이제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죠. 나는 반가워가지고 좀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구내식당에서 지용 씨를 만났는데 지용 씨가 딴 사람들하고 너무 해맑게 막 웃고 있는 거야. 막 웃고 크게 떠들고 있고 기분이 확 상하면서 마음이 위축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는 싫어하는 거고 나한테 어떤 좀 모자란 점이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어서 내가 뭐 잘못했던 게 있나? 이러면서 머릿속에 막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좀 팩트와 생각을 구분해 보자면 팩트만 놓고 봤을 때 팩트는 나랑 오늘 지용 씨가 눈인사를 했고 점심 때는 그 인간이 다른 직원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왠지 그 직원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의 판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로 또 생각이 이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생각이나 판단일 수 있고 그게 곧 진실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머리로는 다 아세요. 당연히 아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뿐이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일종의 습관처럼 쭉 오랫동안 굳어져 왔기 때문이거든요. 습관이란 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잘 안 바뀐다는 게 습관의 특징이지만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면 결국 또 바뀌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믿을 만한 타인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나도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 거죠. 딱 그런 또 상황이 왔을 때 내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이 상황에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또 만약 내 의사라면은, 내 상담사라면은 이런 상황에 나보고 뭐라고 했을까? 내 생각에서 뭐가 틀리다고 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생각과 감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털어놓기 한 명도 힘들다면은 한번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이런 불안을 겪어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이렇게 장기적으로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힌 불안은 좀 상담과 인지 왜곡 교정을 좀 시도하는 거에 잘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불안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불안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 상담도 더 잘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좀 한번 약물 치료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에 사실은 워낙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이러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육아 멘토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는 이야기가 같은 반 학생들, 그러니까 동급생이죠. 이 결코 친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꼭 같은 반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하고 무조건 가까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을 한번 이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부자들과 함께하는 뇌피셜 시즌2 첫 번째 시간. 지금까지 눈치 보는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한번 솔루션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나의 셀프 이미지에 영향을 줘도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리해라. 두 번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인지 왜곡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심한 불안에는 약물 치료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오늘의 솔루션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느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말할 건지 좀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주제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과연 직장 동료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입니다. 이게 확실히 일이라는 게 친목을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친밀해지려는 시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까요. 저희 뇌부자들 채널 통해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뇌피셜 시즌2에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잊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더 도움이 되고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